서울의 밤은 수천 개의 보석을 흩뿌린 듯 화려했다. 도시의 심장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스카이라운지에서는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파티가 한창이었다. 클래식 선율이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와 교양 있는 웃음소리에 섞여 공기 중에 부드럽게 녹아들었다. 그 중심에는 아우라 그룹의 회장 강태준이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지루했다.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연극의 한 장면 같았다. 사람들은 그에게 접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회를 엿보았다. 사업적 제휴를 제안하는 늙은 기업가들, 은근한 눈빛을 보내며 자신들의 딸을 소개하려는 재벌 총수들, 그리고 보석으로 치장한 채 백조처럼 우아한 척 다가오는 여자들.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야망과 계산이 번뜩였다. 회장님, 오늘 밤 정말 멋지시네요. 이 파티의 주인공은 단연 회장님이세요. 국내 최고의 여배우라는 타이틀을 가진 여자가 매혹적인 미소와 함께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드레스는 그녀의 몸매를 아슬아슬하게 드러냈고, 그녀가 뿌린 향수는 강했지만 태준의 후각을 자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는 무심하게 고개를 까딱였을 뿐 시선은 그녀를 지나쳐 창밖의 야경을 향했다. 여자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프로다운 미소를 되찾으며 말을 이었다. 아우라 그룹이 이번에 론칭하는 주얼리 라인 정말 기대돼요. 제가 뮤즈가 될 수 있다면 영광일 텐데.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태준의 귀에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가볍게 흔들었다. 황금빛 액체가 잔 안에서 소용돌이쳤지만 그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김비서. 태준이 나지막이 부르자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키고 있던 김비서가 즉시 한 걸음 다가왔다. 네, 회장님. 차를 준비해. 하지만 아직 파티가 준비하라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김비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뒤 조용히 사라졌다. 여배우는 태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의 눈치를 살폈다. 하지만 태준은 그녀에게 더 이상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그녀를 지나쳐 라운지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주변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의 움직임을 따라갔지만 아무도 감히 그를 막아서지 못했다. 그가 지나가는 길은 모세의 기적처럼 자연스럽게 열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폐부를 파고들었다. 숨막히는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찬 공간에서 벗어나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듯했다. 최고급 세단 뒷좌석에 몸을 싣자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물었다. 자택으로 모실까요? 아니, 그냥 아무데나 가. 네. 운전기사는 당황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차를 출발시켰다. 차는 화려한 강남의 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창밖으로 명품샵의 쇼윈도와 고급 레스토랑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인공적이었다. 태준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가 이룬 모든 것들, 그가 가진 부와 명예 권력, 그것들은 그에게 만족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거대한 공허함을 안겨주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차가 멈춰 섰다. 태준이 눈을 뜨자 창밖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높은 빌딩 숲 대신 낡았지만 정겨운 상점들이 늘어선 골목길이었다.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목소리, 고소한 음식 냄새가 차 안까지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이곳은 그가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생동감 넘치는 곳이었다. 여긴 어디지? 오래된 시장 근처입니다. 정처 없이 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됐다. 잠시 세워둬. 태준은 창밖을 응시했다. 퇴근길의 직장인들, 풋풋한 대학생 커플장을 보고 집으로 향하는 아주머니. 각자의 삶에 충실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표정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꾸밈없는 진짜 감정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때였다. 그의 시선이 길모퉁이에 있는 작은 치킨 가게에 멈췄다. 화려한 간판도 세련된 인테리어도 없는 그저 평범한 동네 치킨집. 하지만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가게 안에 따뜻한 조명과 자욱한 김이 왠지 모르게 그의 마음을 끌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수수한 면 티셔츠에 청바지 질끈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은 앳돼 보였다. 그녀의 앞에는 갓 튀겨낸 치킨 한 마리와 맥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주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눈앞의 치킨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비닐 장갑을 낀 손으로 큼지막한 닭다리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바삭하는 소리가 차 안에 있는 태준에게까지 들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녀의 두 눈이 행복감으로 가늘게 휘어졌다. 입가에 소스가 묻는 것도 신경 쓰지 않은 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처럼 오물오물 치킨을 씹었다. 그리고 시원하게 맥주 한 모금을 들이켰다. 캬 하는 작은 탄성이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태주는 그 순간 숨을 멈췄다. 그는 평생 최고의 요리사들이 만든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음식들만 먹어왔다. 수백만 원짜리 와인과 몇 시간 동안 공들여 만든 코스 요리. 하지만 그 어떤 음식도, 그 어떤 식사 시간도 지금 저 여자가 느끼는 순수한 희열과 만족감을 그에게 준 적은 없었다. 파티장에서 만났던 여자들이 떠올랐다. 그들은 샐러드 접시 앞에서 칼로리를 계산하며 깨작거렸고 작은 케이크 조각 하나를 먹으면서도 수십 번의 내숭을 떨었다. 모든 행동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연기였다. 하지만 저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그 순간의 행복을 위해 먹고 있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아름다웠다. 그것은 가공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생명력이었다. 위선과 가식으로 둘러싸인 그의 세계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차 문을 열고 내릴 뻔했다.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싶다는 충동 그녀가 먹고 있는 치킨이 대체 얼마나 맛있기에 저런 표정을 짓게 하는지 물어보고 싶다는 유치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차 안에서 어둠에 몸을 숨긴 채 그녀를 계속 지켜보았다. 그녀는 닭다리를 깨끗하게 발라먹고 날개를 뜯고 퍽퍽한 가슴살마저도 맛있다는 듯이 먹어치웠다. 마치 치킨과 교감이라도 하듯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음식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 조각을 입에 넣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의자의 등을 기댔을 때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자신조차도 몇 년 만에 처음 지어보는 계산되지 않은 진짜 미소였다. 여자는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섰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골목길 저편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사라지자 가게 안의 따뜻한 불빛마저도 조금은 희미해진 것 같았다. 태주는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회장님, 이제 돌아가실까요? 운전기사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태주는 비로소 현실로 돌아왔다. 그래. 차는 다시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다시 그의 눈앞에 펼쳐졌지만 이제 그것은 아까와는 다르게 느껴졌다. 텅 비고 차갑게만 보였던 도시에 어딘가에 저렇게 살아 숨쉬는 온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상한 위안을 주었다. 그날 밤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침대에 누운 강태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사업 구상이나 지루한 사교계의 얼굴들 대신 작은 치킨 가게에서 행복하게 닭다리를 뜯던 한 여자의 모습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이름도 나이도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여자보다도 강렬하게 그의 뇌리에 박혀버린 여자였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아주 작고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밤이었다. 강태준의 세계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었다.
성장률 시장, 점유율, 영업이익. 그의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보고서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의 머릿속은 수백 개의 변수와 전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감정은 사치였고 비효율적인 변수일 뿐이었다. 그날 밤의 기묘한 잔상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 바람은 그의 견고한 성벽에 아주 작은 씨앗 하나를 몰래 떨어뜨려 놓았다. 그 씨앗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 가장 단단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같은 회의실 바닥을 뚫고 싹을 틔우려 하고 있었다. 아우라그룹의 30층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회의실 안의 임원들은 그 풍경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은 강태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게 당신들이 몇 주 동안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결과물인가?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것은 대형 스크린에 떠 있는 신규 프로젝트 기획안이었다. 프로젝트명은 로열 테이블, 더 로열 테이블. 전통 궁중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리미엄 가정 간편식 HMR 브랜드였다. 시장의 잠재력은 충분했고 아우라그룹의 이미지와도 부합하는 야심찬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기획안의 내용은 처참했다. 화려한 포장 디자인과 유명 모델을 기용한 마케팅 계획만 번지르르 할 뿐, 정작 제품의 핵심인 음식에 대한 철학이 보이지 않았다. 인공 조미료와 첨가물로 맛을 낸 영혼 없는 공장 제품에 궁중이라는 이름만 억지로 붙여놓은 꼴이었다. 유명 셰프의 이름을 빌리고 값비싼 유기농 재료를 썼다고 광고하면 소비자들이 속을 것 같나. 이건 그냥 비싼 인스턴트 식품일 뿐이야. 내가 원하는 건 진짜다. 이야기가 있고 철학이 담긴 음식이라고.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박 부사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국내 최고의 식품 전문가들로 팀을 꾸렸지만 강태준의 날카로운 안목과 완벽주의를 만족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대량 생산과 원가 절감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핑계는 듣고 싶지 않아. 다른 대안은 없나? 박 부사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어렵게 입을 열었다. 사실 마지막으로 한 팀이 더 남아 있습니다. 정식 컨설팅 업체는 아니고 독립 연구가인데 접근 방식이 조금 독특해서 보고를 망설였습니다. 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독특하다니. 오하은 씨라고 합니다. 전통 음식 보건 전문가인데 주류 학계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분입니다. 태준은 턱을 괜 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미 최악의 기획안을 본 터라 더 나빠질 것도 없었다. 들여보내.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섰다. 단정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명품 가방이나 화려한 액세서리 하나 없이 손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다. 임원들 사이에서 작게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다. 아우라그룹의 중역 회의실에 들어오기엔 너무나도 평범하고 소박한 행색이었다. 강태준은 무심하게 그녀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시간은 멈췄다. 질끈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깨끗한 얼굴,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단단해 보이는 눈빛. 며칠 전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던 바로 그 여자였다. 치킨 가게의 따뜻한 조명 아래서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닭다리를 뜯던 여자. 태준의 포커페이스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길 뻔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상체를 바로 세웠다. 그의 안에서 당혹감, 놀라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호기심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어떻게 저 여자가 왜 여기에? 그의 내면의 동요를 아는지 모르는지 오해우는 잠시 긴장한 듯 심호흡을 하더니 임원들 앞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전통 음식 연구가 오하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고 차분했다. 그녀는 화려한 파워포인트 대신 직접 준비해온 작은 보자기들을 테이블 위에 풀어놓기 시작했다. 임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보자기에 쌓여 있던 것은
씨앗 몇 알 말린 약초, 그리고 작은 항아리에 담긴 검은 액체였다. 제가 전하는 로얄 테이블의 시작은 음식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음식이 태어나는 땅과 시간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녀는 씨앗 하나를 집어들며 말했다. 이것은 파주 장단콩입니다. 수백 년 전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바로 그 품종이죠. 지금 우리가 먹는 개량된 콩과는 맛과 향의 깊이가 다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단순히 궁중 음식의 레시피를 복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레시피가 탄생했던 시대의 식재료장, 장문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철학까지 모두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다. 그녀는 각 지역의 토종 식재료를 생산하는 농가들과의 네트워크 전통 방식, 그대로 장을 담그는 장인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업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음식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중이 담긴 한 편의 서사시 같았다. 회의실을 지배하던 냉소적인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 부사장은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오하윤 씨,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너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토종 식재료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대량 생산 라인에 적용하겠습니까? 원가 상승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날카로운 질문에 해오는 잠시 그를 응시했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전국을 돌며 생산자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습니다. 계약 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며 초기 투자 비용은 높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진정성이라는 가장 강력한 브랜드 자산을 얻게 될 겁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혀를 속이는 맛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짜 이야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논리 정연하게 예상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시장 분석 데이터와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도 덧붙였다. 그녀는 그저 꿈만 꾸는 낭만주의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 구체적인 전략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였다. 강태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녀의 모든 말을 경청했다. 치킨을 먹을 때의 순수한 모습과 전문가로서 자신의 비전을 설파하는 지금의 모습이 겹쳐지며 기묘한 이질감과 동시에 강한 매력을 만들어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어졌다. 토론이 가열될 무렵 태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 시끄럽던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오하윤 씨, 하연이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말하는 진정성이라는 것, 그 가치를 어떻게 가격으로 증명할 생각이지? 그것은 프로젝트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었다. 감성적인 이야기가 아닌 차가운 비즈니스의 언어로 답하라는 요구였다. 해운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가격으로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가치로 증명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우리 음식을 먹는 순간 단순히 한 끼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잊혔던 우리의 역사와 장인의 노력을 함께 맛보고 있다는 경험을 선사할 겁니다. 그 경험의 가치는 가격표에 붙은 숫자 이상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단순히 비싼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시라면 말입니다. 마지막 말은 다소 도발적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철학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로열 테이블 프로젝트 오하윤 씨의 기획안으로 진행한다. 컨셉 개발부터 제품 구형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하지. 박 부사장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내 회장님, 박 부사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이 경악했다. 검증되지 않은 외부 연구객에 그룹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를 통째로 맡기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내 결정에 이해 있나. 태준의 차가운 한마디에 모든 반론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결정은 곧 아우라 그룹의 법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얼떨떨한 표정의 하은이 박 부사장의 안내를 받으며 회의실을 나설 때였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인형처럼 아름다운 여자. 태준과 정략적으로 약혼한 사이인 대양그룹 유 회장의 딸 유지아였다. 그녀는 다른 임원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곧장 태준에게 다가가 팔짱을 꼈다. 태준 씨 회의 길어지네. 나 한참 기다렸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애교가 넘쳤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는 스쳐 지나가는 해운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무시가 담겨 있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눈빛. 저런 촌스러운 여자는 누구야? 설마 우리 회사 직원이야? 아우라 그룹 수준이 언제 이렇게 떨어졌지? 해운은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하지만 두 주먹은 자신도 모르게 꽉 쥐어져 있었다. 태준은 지아의 팔을 무심하게 떼어내며 말했다. 신경 꺼. 네가 상관할 일 아니야. 회의실에 혼자 남은 강태준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혜은이 했던 말이 맴돌았다. 가치로 증명하겠습니다. 치킨 가게의 그녀는 순수한 행복의 가치를, 회의실의 그녀는 꺾이지 않는 신념의 가치를 보여주었다. 전혀 다른 두 모습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처음으로 숫자와 보고서가 아닌 사람에게 흥미를 느꼈다. 로열 테이블 프로젝트는 이제 그에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다. 오하연이라는 미지의 탐험을 시작하는 첫 번째 관문이 되었다. 오해운에게 아우라 그룹은 낯선 행성과도 같았다. 흙냄새 대신 비싼 방향제 냄새가 났고 사람들은 자연의 순리 대신 분 단위로 쪼개진 스케줄에 따라 움직였다. 처음 며칠간 그녀는 거대한 유리 상자 안에 갇힌 이질적인 생명체였다. 직원들은 멀리서 그녀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다. 회장님이 어디서 데려온 시골 여자래. 전문가라기엔 너무 촌스럽지 않아. 냉대와 의심의 눈초리가 그녀를 향해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았다. 하지만 하연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세계는 언제나 음식과 함께였고 그 본질은 어디서든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회장 직속 프로젝트라는 거창한 직함 대신 본관 지하에 있는 작은 테스트 키친을 자신의 공간으로 삼았다. 최신식 조리기구 대신 전국 각지에서 직접 공수해온 옹기들과 오래된 조리서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녀의 하루는 이른 새벽 가락시장에서 신선한 식재료를 살피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직원들이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할 때 혜은은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육수를 끓이고 있었다. 그녀는 레시피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같은 배추라도 계절과 토양에 따라 맛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그녀는 매일 재료의 맛을 직접 보고 최적의 조리법을 찾아냈다. 그녀의 진심은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처음에는 그녀를 무시하던 회사의 베테랑 셰프들도 전통 방식에 대한 그녀의 해박한 지식과 식재료를 다루는 섬세한 손길에 감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다. 대신 셰프들의 경험을 존중하며 그들과 함께 밤을 새워 토론하고 새로운 조리법을 실험했다. 오 연구원님, 이 나물은 끓는 소금물에 데치는 것보다 증기로 쪄내는 편이 향이 더 살아납니다. 셰프님, 말씀이 맞아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들기름 대신 잣기름을 살짝 둘러보면 어떨까요? 쓴맛은 잡고 고소함은 배가 될 거예요. 테스트 키친은 점차 아우라 그룹에서 가장 활기 넘치는 공간이 되었다. 고소한 냄새와 열정적인 토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려는 직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박 부사장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그녀를 감시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든든한 그녀의 지원군이 되어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처리해 주었다. 강태준은 그 모든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틈틈이 테스트 키친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보고서의 딱딱한 글자들이 아닌 그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충동이 종종 일었다. 어느 날 오후 예고 없이 테스트 키친을 찾은 태준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혜우는 밀가루가 뺨에 묻은 줄도 모르고 개성주악 전통 찹쌀, 도넛 반죽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보고서를 검토할 때에 자신보다도 진지했다. 그녀는 반죽을 조심스럽게 기름에 넣으며 그것이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모습을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지켜보았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세상의 중심인 듯 했다. 회 후장님, 한 직원이 그를 발견하고 소리치자 키친 안의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굳어버렸다. 혜은 역시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언제부터 와 계셨습니까? 방금 방해할 생각은 없었어. 태주는 무심한 척 말하며 안으로 들어섰다.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그의 코를 자극했다. 그가 사는 무채색의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사는 냄새였다. 그는 갓 튀겨진 개성주악이 담긴 접시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보시겠습니까? 혜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 작은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꿀처럼 달콤한 조청 시럽으로 촉촉했다. 찹쌀의 쫄깃함과 생강의 은은한 향이 입안 가득 퍼졌다. 인공적인 단맛이 아닌 재료 본연의 깊은 맛이었다. 훌륭하군. 그가 내뱉은 칭찬 한마디에 테스트 키친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후로 그의 불식 업무는 종종 이어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맛보기도 하고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혜원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들은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열정을 해오는 그의 통찰력을 존중하게 되었다. 한편 그들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동안 어두운 그림자가 그들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청담동의 한 고급 스파. 유지아는 대리석 욕조에 몸을 담근 채 친구들의 수다를 건성으로 듣고 있었다. 지아야 들었어. 아우라그룹 신규 프로젝트 말이야. 웬 시골뜨기 여자애 하나가 총괄이라며 강태준 회장이 직접 뽑았다던데. 걔 때문에 요즘 태준 씨가 약혼 여인 너한테도 소홀한 거 아니야. 유지아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녀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 웃어 보였다. 신경 쓸 거 없어. 어차피 잠깐 하는 이벤트겠지. 근본도 없는 애가 뭘 얼마나 하겠어. 곧 제풀에 지쳐서 나가 떨어질 거야. 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감히 강태준의 옆자리를 넘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의 사업 파트너 행세까지 하다니. 오하윤이라는 이름은 그녀의 자존심에 생긴 생채기였다. 그녀에게 강태준은 사랑의 대상이기 이전에 자신의 지위와 가치를 증명하는 최고의 트로피였다. 그 트로피에 흠집이 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유지아는 아버지인 대양그룹 유 회장의 집무실을 찾았다. 중후한 멋의 유 회장은 딸을 보자마자 속내를 꿰뚫어 본 듯한 미소를 지었다. 강태준 그놈 때문이냐. 아빠, 그 여자 어떻게 좀 해주세요. 눈에 거슬려 죽겠어요. 유 회장은 시가를 입에 물고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단순히 내 기분 문제만은 아닌 것 같더구나. 아우라 그룹의 로열 테이블 프로젝트 시장 반응이 심상치 않다. 우리 대한식품의 프리미엄 라인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될 거다. 강태준 그놈 보통 내기가 아니야. 그 시골뜨기를 앞세워서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 하고 있어. 그의 눈빛이 비즈니스맨의 냉철함으로 번뜩였다. 그에게 오해우는 딸의 연적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사업상의 장애물이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프로젝트를 엎는 건 간단하다. 하지만 강태준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후폭풍이 클 거야. 그러니 프로젝트가 아닌 프로젝트를 이끄는 그 계집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려야지. 유 회장은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딸에게 건넸다. 오하은의 뒷조사 파일이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그녀 자신은 지방대를 나와 혼자 힘으로 연구를 계속해온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였다. 흠잡을 만한 과거가 없었다. 과거가 깨끗하다면 현재를 더럽히면 그만이다. 유 회장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걸렸다. 그 계집이 가장 내세우는 게 뭐지? 진정성. 자연산 희귀 식재료. 바로 그게 약점이다.
세상에 완벽하게 깨끗한 건 없거든. 작은 흠집 하나만 만들어주면 스스로 무너져 내릴 거다. 그들의 음모는 치밀하고 잔혹했다. 유 회장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하연이 거래하는 식재료 공급망에 은밀히 접근했다. 그는 가장 까다롭고 희귀해서 대체하기 어려운 약초 납품업자를 목표로 삼았다. 돈으로 그를 매수해 정상적인 약초 더미 속에 미량의 독성이 있는 유사식물을 섞어 넣으라고 지시했다. 일반적인 검사로는 발견하기 어렵지만 민감한 사람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식물이었다. 유지아는 소셜미디어와 언론계에 있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멍석을 깔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프로젝트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는 척하면서 자연산과 유기농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교묘한 글들을 퍼뜨렸다. 시골 출신 비전문가에게 너무 큰 책임을 맡긴 것이 아니냐는 식의 의혹도 은근히 흘렸다. 며칠 후 해오는 프로젝트의 핵심 재료가 될 금선초라는 희귀 약초를 납품받았다. 강원도 깊은 산속에서만 자란다는 귀한 약초였다. 그녀는 납품업자의 평판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거대한 덫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녀의 테스트 키친에서는 희망과 기대감 속에서 금선초를 이용한 첫 시제품 제작이 시작되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금선초를 넣고 꼬박 하룻밤을 우려낸 육수는 깊고 은은한 향을 뿜어냈다. 오하윤과 테스트 키친 팀원들은 며칠 밤을 세워가며 만든 첫 시제품, 금선초 어만두를 최종 점검하고 있었다.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시식회가 바로 오늘이었다. 만두피는 생선살을 얇게 저며 만들었고 속은 다진 소고기와 금선초 각종 버섯으로 채워져 있었다. 맛과 영양 그리고 이야기까지 담아낸 로열 테이블 프로젝트의 첫 결과물이었다. 시식회는 대성공이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임원들조차 한입 맛보고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특히 강태준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그는 말없이 만두 2개를 깨끗이 비운 뒤 나지막이 한마디를 던졌다. 당장 출시해도 되겠다. 그 한마디에 해운과 팀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했다.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해운의 뺨은 상기되었고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다. 그녀는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되는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고 믿었다. 하지만 행복의 절정은 추락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뿐이었다. 이틀 후 폭풍이 몰아쳤다. 시작은 유명 음식 블로거의 SNS 게시물 하나였다. 수십만 팔로워를 거느린 그는 아우라 그룹의 비밀 시식회에 참석했다가 응급실에 실려갈 뻔한 후기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이 맛본 신제품 때문에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다며 붉게 부어오른 자신의 팔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글의 말미에는 검증되지 않은 시골 출신 연구객에 회사의 명운을 맡긴 아우라 그룹의 위험한 도박이라며 해운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게시물은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를 통해 퍼져나갔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단독 아우라 그룹, 독초 넣은 신제품 개발 논란, 시골 연구가. 오해우는 누구 전문성 의혹 증폭 소비자, 안전 무시한 재벌의 오만 로열 테이블. 프로젝트 좌초 위기, 유지아가 뿌려놓은 의혹의 씨앗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나 여론을 뒤덮었다. 해운의 신상은 순식간에 털렸다. 그녀가 졸업한 지방대학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녀의 소박한 옷차림은 전문성 없는 촌뜨기의 증거로 둔갑했다. 그녀가 식재료의 진정성을 강조했던 모든 발언들은 이제 소비자를 기만한 사기꾼의 변명으로 매도되었다. 오해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악의적인 기사들을 보며 망연자실했다. 손이 차갑게 식고 온몸이 떨려왔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희망으로 가득 찼던 공간이 이제는 그녀를 질식시키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그녀를 미치게 했다. 기자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그녀의 개인 연락처로까지 전화를 걸어 해명을 요구했다. 오하윤 씨, 독초를 넣은 게 사실입니까? 당신 때문에 아우라그룹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데 책임질 겁니까?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녀는 모든 식재료를 직접 검수했고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시험 성적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금선초는 수백 년간 약재로 쓰여온 안전한 식물이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테스트 키트는 폐쇄되었고 함께 웃고 땀 흘렸던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피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마주치는 의심과 경멸의 눈초리가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아우라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회사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긴급 이사회 소집 명령이 떨어졌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살얼음판 같았다. 회장님, 당장 오하이온 연구원을 해고하고 프로젝트를 전면 백지화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꼬리라도 잘라야 회사가 삽니다. 언론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은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닙니다. 박 부사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이 태준을 향해 핏대를 세우며 외쳤다. 그들의 얼굴에는 회사를 걱정하는 충성심과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려는 이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에게 오해우는 이제 희생시켜야 할 재물일 뿐이었다. 모두가 흥분해서 언성을 높이는 가운데 강태준만은 미동도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정교하게 짜인 각본 같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언론의 공격, 여론의 형성, 이사회의 압박. 마치 누군가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것 같았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시끄럽군. 단 한마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에 회의실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것은 없다. 섣부른 판단으로 사람을 내치고 그룹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를 내 손으로 묻어버리란 말인가. 하지만 회장님, 여론,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그 여론이라는 게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는 건지도 몰라. 이런 때일수록 중심을 잡아야지 비겁하게 꼬리부터 자를 생각이나 하다니. 아우라 그룹의 임원들이 이 정도로 한심한 줄은 몰랐군. 그는 이사들을 차갑게 쏘아붙인 뒤 최종 결정을 내렸다. 오하윤 연구원에 대한 내 신임은 변함없다. 로열 테이블 프로젝트 또한 중단하지 않는다. 지금부터 아우라 그룹은 이 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 폭탄 선언이었다.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강태준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사회 직후 태준은 자신의 집무실로 혜은을 불렀다. 혜은은 초췌한 얼굴로 그의 앞에 섰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망쳤다고 생각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 때문에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오늘부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그녀가 사직서를 내밀자 태준은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앉아. 하연이 망설이자 그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다. 앉으라고 했다. 그녀가 마지못해 소파에 앉자 태준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비난의 빛은 없었다. 한 가지만 묻지. 당신 실수했나? 그것은 위로의 말이 아니었다. 사실을 확인하려는 전문가의 질문이었다. 혜은은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의 혼란 속에서도 단 하나 변치 않았던 자신의 신념을 떠올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태준의 눈을 피하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아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저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태준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증명해. 당신의 결백을, 당신의 실력을. 이건 이제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나와 아우라 그룹의 싸움이기도 하다. 그는 이미 자신의 최정예 보안팀에게 문제의 블로거와 금선초 납품업자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뒤엎어버릴 듯한 분노와 결의가 느껴졌다. 해운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을 향한 그의 절대적인 믿음 앞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세상 모두가 그녀에게 등을 돌렸을 때 가장 높고 가장 차가운 곳에 있던 그 남자만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있었다. 집무실을 나오는 혜은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 그녀는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싸워야 했다. 진실이라는 단 하나의 무기를 손에 쥔 채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준의 진짜 힘은 단순히 아우라 그룹의 회장이라는 직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기 속에서 더욱 냉철해지는 그의 두뇌와 목표를 향해 무섭게 돌진하는 그의 집요함에서 비롯되었다. 세상이 아우라 그룹의 추락을 떠들어대는 동안 그는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방역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 본사 최상층. 그의 집무실 뒤편에는 오직 그와 극소수의 핵심 인력만이 아는 비밀 공간, 월룸이 있었다. 사방이 방음벽으로 처리된 그곳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와 최첨단 정보 분석 장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구성된 그의 직속 보안팀과 최고의 화이트 해커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 팀장님, 블로거 미식가 P의 최근 3개월간의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열흘 전 출처불명의 자금 1억 원이 차명 계좌를 통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금선초 납품업자 최만식 어젯밤 인천항을 통해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려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현재 저희 감시망 안에 있습니다. 보고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졌다. 강태준은 거대한 중앙 스크린에 떠있는 인물 관계도와 자금 흐름도를 응시하며 날카로운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시의 동요도 없었다. 마치 체스판의 말을 움직이는 그랜드 마스터 같았다. 그는 월음으로 오해운을 불렀다. 온갖 첨단 장비와 삭막한 분위기에 해운은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스크린에 떠있는 자신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료들을 보자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오하윤 씨, 이건 납품업자 최만식이 제출한 금선초의 원산지 증명서와 성분 분석표요. 다시 한번 검토해줘. 태준은 그녀를 피해자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이 전쟁의 핵심적인 전문가,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다. 혜연은 그가 건넨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이 서류 위를 빠르게 훑어내렸다. 모든 수치와 내용은 완벽해 보였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전문가적 직감이 계속해서 위화감을 보내고 있었다. 이상해요. 뭐가? 이 성분 분석표를 보세요. 토양 분석 결과에 미량의 석회질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진짜 금선초가 자라는 강원도 심산지역의 토양은 화강암 기반의 산성 토양이에요. 이런 석회질 성분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은 법률가도 회계사도 심지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관도 놓칠 수밖에 없는 오직 수년간 흙을 파고 식물의 뿌리를 직접 만져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미세한 차이였다. 그게 무슨 뜻이지? 이 금선초는 강원도 산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중국에서 밀수입된 값싼 유사 약초일 겁니다.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특정 성분에 민감한 사람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독성을 가진 그녀의 말에 워루만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그저 운 나쁜 시골뜨기라고 생각했던 여자의 입에서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강태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역시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안 팀장, 지금 당장 최만식의 농장과 창고를 덮쳐. 모든 물건을 압수하고 토양 샘플까지 샅샅이 채취해. 그리고 최만식 더 이상 지켜볼 필요 없어. 지금 바로 연행해. 작전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날 이후 혜원은 워룸의 정식 멤버가 되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밤늦게까지 그들과 함께 남았다. 그녀는 압수된 가짜 금선초의 성분을 분석하고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녀의 전문 지식은 수사의 방향을 잡는 등대 역할을 했다. 강태준과 오혜우는 자연스럽게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들은 모니터 불빛 아래에서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며 사건에 대해 토론했다. 치열한 업무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 혜은은 태준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자신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거는 뜨거운 책임감을 보았다. 태준은 혜은의 여리고 순박해 보이는 외면 속에 감춰진 불의에 꺾이지 않는 강인한 의지와 날카로운 지성을 보았다. 새벽녘 계속되는 분석 작업에 지친 하연이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태준은 회의를 주재하다 말고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그 작은 행동에 워룸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얼음 같던 그들의 보스가 누군가에게 저토록 따뜻한 배려를 보이는 것을 그들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한편 그들의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모르는 유 회장과 유지아는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2차 공격을 개시했다. 아우라 그룹이 피해자인 블로거를 협박하고 힘없는 농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악의적인 기사들이 연일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강태준은 여론재판의 법정에 선 폭군으로 해오는 그 폭군에게 빌붙은 사기꾼으로 묘사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승리에 취해 있을 때 태준의 방역은 이미 그들의 턱 밑까지 차올라 있었다. 회장님 잡았습니다. 안 팀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다. 공항에서 체포된 최만식은 처음에는 완강히 버텼지만 그의 농장에서 발견된 중국산 위조 약초와 밀수입 장부 그리고 그의 아내가 암 투병 중이며 막대한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약점을 파고든 심리전 앞에 결국 무너졌다. 대양그룹의 유 회장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돈을 줄 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돈은 대포 통장을 통해 입금되었고 블로거에게 흘러들어간 돈과 출처가 같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모든 증거는 대한그룹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유 회장은 꼬리를 잡히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모든 거래는 차명과 대포 그리고 제3의 인물을 통해 이루어졌다. 법적으로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증명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증거가 부족해. 이 정도로는 유 회장을 끌어내릴 수 없어. 태준이 아쉽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때 조용히 자금 흐름도를 보고 있던 하은이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이 회사 청송농산이라는 곳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녀가 가리킨 곳은 최만식에게 돈을 입금한 페이퍼 컴퍼니였다. 뭐가 이상하지? 청송은 소나무가 유명한 지역 이름이에요. 보통 농산물 회사가 지역 특산물과 관련 없는 이름을 쓰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주소지는 인천항 근처에 물류 창고로 되어 있어요. 마치 일부러 관련 없어 보이게 위장한 것 같아요. 혹시 이 이름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녀의 말에 태준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청송 칭송. 그것은 유 회장의 아호, 야하오였다. 그가 서예 작품에 낙관처럼 찍는 그 자신을 상징하는 이름. 오만하고 자신만만한 그가 자신의 범죄 행각에 자신만의 서명을 남겨놓은 것이었다. 태준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유 회장의 오만한 성격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를 옥죄는 심리적 증거였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물증과 심증, 그리고 방역의 시나리오까지 완벽했다. 태주는 워룸 중앙 스크린에 떠있는 거미줄처럼 얽힌 음모의 관계도를 바라보았다. 그 중심에는 대한그룹의 유 회장과 유지아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느새 자신과 단단하게 연결된 오하윤이 서 있었다. 그는 혜은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진실을 향한 단단한 의지만이 빛나고 있었다. 태준의 눈빛이 차갑고도 위험하게 빛났다. 그들은 전쟁을 원했지.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기꺼이 응해줘야겠군.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세상은 강태준과 아우라 그룹이 백기를 들 것이라 예상했다. 연일 터져 나오는 부정적인 기사와 추락하는 주가, 그리고 등을 돌린 여론 앞에서 재벌 총수라도 별 수 없을 것이라 모두가 생각했다. 대한그룹의 유 회장과 유지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최고급 와인을 따르며 강태준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생중계로 감상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승리는 이미 그들의 손안에 있는 듯했다. 아우라 그룹이 소집한 긴급 기자회견장.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로 장내는 시장 바닥처럼 소란스러웠다. 모두가 패배자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회견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태준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그의 옆에는 모두가 죄인처럼 숨어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오혜원이 나란히 서 있었다. 수척해 보이긴 했지만 그녀의 허리는 꼿꼿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예상치 못한 두 사람의 동반 등장에 장내는 순간 술렁였다. 그들은 전혀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단상에 오른 강태준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에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장내를 가득 메운 기자들을 차갑게 훑어보았다. 매운저 저희 로열 테이블 프로젝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가 아닌 감사 인사. 그의 첫마디에 기자들은 당황했다. 최근 불거진 논란으로 인해 저희 아우라 그룹은 저희의 제품과 공급망 전체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점검의 결과를 여러분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침착하고 당당한 태도에 장내의 소란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숨죽여 기다렸다. 강태준이 손짓하자 그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문제의 블로거 미시카 피의 얼굴이었다. 영상 속에서 그는 한 호텔 카페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다. 몰래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었다. 이번 일만 잘 처리해 주시면 약속한 금액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아우라 그룹이 재기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자극적으로 써주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블로거는 고개를 끄덕이며 돈 봉투를 가방에 챙겨 넣었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녹화된 영상이었다. 장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명백한 조작이었다. 미시카 피 본명 박지훈 씨는 현재 허위 사실 유포 및 공갈 혐의로 저희 측에 고소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는 돈을 받고 악의적인 글을 작성했음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대한그룹 유 회장의 사무실, 와인잔을 들고 있던 유지아의 손이 멈칫했다. 유 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진정해. 블로거 하나 매수한 걸로는 부족해. 핵심은 식재료의 독성 문제야. 하지만 그들의 불안감은 다음 영상으로 인해 산산조각 났다. 스크린에는 납품업자 최만식이 등장했다. 그는 조사실에서 모든 것을 체념한 표정으로 진술하고 있었다. 대한그룹 측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병원비를 대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그들이 건네준 가짜 금선초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서 납품하라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최만식의 눈물 섞인 고백에 이어 스크린에는 오혜은이 직접 작성한 성분 분석 보고서가 클로즈업 되었다. 혜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옆에 있던 작은 마이크 앞에 섰다. 저희가 납품받은 약초는 국산 금선초가 아닌 중국산 유사식물 은선초였습니다. 은선초는 극소량의 독성을 포함하고 있어 특정 체질의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저희 프로젝트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기 위한 명백한 의도를 가진 범죄 행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용은 명확하고 논리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촌뜨기 비전문가가 아니었다. 진실을 밝히는 용감한 전문가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녀의 당당한 모습에 기자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무책임한 기사를 쏟아냈는지 깨닫고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강태준의 마지막 결정타가 날아들었다. 그렇다면 누가 왜 이런 짓을 벌였을까요? 태준의 말과 함께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애니메이션 효과와 함께 돈의 흐름이 선으로 이어졌다. 대한그룹의 한 유령 회사에서 나온 자금이 여러 개의 대포 통장을 거쳐 청송농산이라는 위장 회사로 흘러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각각 블로거 박지훈과 납품업자 최만식에게 돈이 전달되는 과정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 모든 자금의 흐름을 지휘한 청송농산. 재미있는 이름입니다. 청송칭송. 푸른 소나무라는 뜻이죠. 혹시 이 이름이 낯익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로 대한그룹 유만호 회장님의 아호, 야허와 같습니다. 청송이라는 단어가 스크린 중앙에 붉은색으로 크게 박혔다. 그것은 유 회장이 자신의 범죄 현장에 남긴 오만한 서명이었고 이제는 그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다. 유지아의 사무실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유 회장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검찰 이사회, 다른 언론사들의 전화였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믿을 수 없는 진실 앞에 흥분하여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대한그룹이 의도적으로 사보타주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우라그룹의 향후 대응은 어떻게 됩니까? 강태준은 손을 들어 소란스러운 장내를 진정시켰다. 저희 아우라그룹은 방금 공개된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으며 대한그룹 및 관련자 전원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식품위생법 위반 등 가능한 모든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법에 엄정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옆에 서 있는 혜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로열 테이블 프로젝트는 저희의 자부심입니다. 오늘부로 오해훈 연구원을 프로젝트 총괄 디렉터로 정식 임명하며 앞으로 더욱 정직하고 진실된 제품으로 소비자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승리 선언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강태준은 쏟아지는 질문과 카메라 세례로부터 혜연을 보호하듯 그녀의 손을 잡고 무대 뒤편으로 이끌었다. 소란스러운 바깥 세상과 차단된 조용한 대기실. 마침내 모든 긴장이 풀린 하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닌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가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그리고는 아주 드물게 작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잘했어 오해훈 디렉터. 그 순간 대한민국의 모든 TV와 스마트폰 화면에는 긴급 속보가 뜨고 있었다. 속보. 대한그룹 경쟁사 향한 조직적 사보타주 혐의. 유만호 회장 출국 금지 조치. 거대한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다. 대한그룹은 몰락했다. 유만호 회장은 구속 수감되었고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제국은 사상 누각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을 잃은 유지아는 흔적도 없이 사교계에서 사라졌다. 세상은 그들의 탐욕과 몰락을 잊고 새로운 영웅의 탄생에 열광했다. 오해운과 로열 테이블은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다.
진심을 요리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로열 테이블의 제품들은 출시와 동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단순한 가정 간편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잊혔던 집밥의 온기와 우리 음식에 담긴 자부심을 되찾아준 하나의 문화 현상이었다. 오하윤 디렉터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식품 전문가가 되었다. 각종 방송과 강연 섭외가 쇄도했지만 그녀는 대부분을 고사하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인 테스트 키친을 지켰다. 그녀는 유명인이 아닌 요리인으로 남고 싶었다. 그녀는 변했지만 변하지 않았다.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수십 명의 팀원들을 이끌었지만 여전히 흙 묻은 물을 보며 아이처럼 기뻐했고 새로 담근 장맛이 기가 막히게 들었다며 셰프들과 함께 웃었다. 그녀의 본질은 그대로였다. 강태준 역시 변했다. 그는 여전히 아우라 그룹의 냉철한 군주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없던 온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숫자로만 세상을 보지 않았다. 보고서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땀과 열정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직원들은 회장님이 예전보다 사람 냄새가 난다며 수군거렸다. 그 변화의 중심에 오해운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그는 유 회장과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파기했다. 어떤 정치적 계산이나 타협도 없었다. 그는 애초에 내 의지가 아니었다라는 짧은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정리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가을날 저녁 태준은 혜은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향했다. 회의도 업무 보고도 아니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북악산 중턱에 자리한 고즈넉한 한옥이었다. 그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그 누구도 들인 적 없는 곳이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 그가 지겹도록 내려다보던 그 인공적인 불빛들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다. 저 불빛 어딘가에 진짜 삶의 온기가 숨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았다. 하윤 씨, 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처음 당신을 봤던 날을 기억하나? 그럼요. 회의실에서 제가 엄청 긴장했었죠. 아니, 그전. 태준의 말에 혜은은 고개를 갸웃했다. 태준은 여튼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작은 치킨 가게였어. 당신은 혼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닭다리를 먹고 있었지. 하연의 얼굴이 순간 붉게 달아올랐다. 네, 그걸 어떻게... 그때 난 모든 게 지겨웠어. 내 주변의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이 가짜처럼 느껴졌지. 웃음도 칭찬도 아름다움도 전부 계산된 연기 같았어. 그런데 당신은 달랐어. 당신은 그냥 진짜였어. 그 모습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군. 그는 혜은을 향해 몸을 돌려 그녀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당신은 내 세상을 바꿔놓았어, 오하윤. 꽁꽁 얼어붙어 있던 내 심장을 녹이고 내가 잊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보게 해줬어. 일이 아니라 회장과 디렉터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당신 곁에 있고 싶어. 담담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다. 혜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큰 눈동자에 달빛과 함께 눈물이 고였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이 차가운 남자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세상과 맞서 싸우는 동안 자신의 마음 역시 그에게로 향했다는 것을. 그녀는 그의 권력이나 부가 아닌 그의 외로움과 그 안에 숨겨진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대답 대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잡은 손에 조금 더 힘을 주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던 겨울밤. 강태준의 검은 세단이 멈춰 선 곳은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허름한 골목길에 위치한 작은 치킨 가게 앞이었다. 그가 처음 그녀를 발견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오늘은 내가 쏠게. 태준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가게 주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의 등장에 입을 떡 벌렸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았다. 그들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갓 튀겨낸 치킨과 시원한 생맥주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혜우는 익숙하게 비닐 장갑을 끼고 닭다리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처음 그날처럼 행복한 표정으로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마사그. 경쾌 한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다. 태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사랑스럽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궁금한 게 있는데 뭔데요? 대체 이 치킨이 얼마나 맛있길래 당신은 항상 그런 표정을 짓는 거지? 혜우는 입안에 치킨을 꿀꺽 삼키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건 그냥 치킨 맛이 아니에요. 이건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 맛 모든 시름을 잠시 잊게 해주는 맛, 그리고 살아있다는 맛이에요. 진짜 세상의 맛, 진짜 세상의 맛. 태주는 그 말을 가만히 음미했다. 그리고는 자신도 비닐 장갑을 꼈다. 그는 평생 누군가가 정갈하게 발라주는 음식만 먹어왔다. 자신의 손에 기름을 묻혀가며 무언가를 먹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 역시 닭다리 하나를 집어들고 혜운을 따라 한 입 베어 물었다. 뜨겁고 바삭하고 짭짤했다. 수십만 원짜리 코스 요리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단순하고도 강렬한 맛이었다. 그는 혜운을 보며 웃었다. 그녀도 그를 보며 따라 웃었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이고 있었다. 차가운 세상 속 작고 따뜻한 치킨 가게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진짜 세상의 맛을 나누고 있었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이 치킨처럼 소박하지만 따뜻하고 평범하지만 더없이 행복할 것임을 예감하면서